오늘 아침에 지금 여기 오는데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안신긴 교수 장모님께서 심혈관 치료, 장인어른께서 치료에 감사해서 25억을 기증을 하셨어요. 이게 참, 안신긴 교수는 이전부터 많은 우리한테 기부를 하셨었는데 아마 윤희 변호사님 이래로 다니는 규모로서는 굉장히 큰 것 같아서 그동안, 오늘 안신긴 선생님도 안 계시네요. 근데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우리 이제 대행정회의에 내일에 할 일, 그러니까 예정사항에 보니까 수요 채플, 그러면서 설교, 윤도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대화를 하려고 한 거지 이게 설교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안 되겠다. 그래도 공부 좀 해야겠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성경책을 몇 개 봤습니다만 역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설교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서 그동안 제가 느꼈던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내성적인 어떤 기본적인 게 있는데 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중에서 이렇게 욱하는 게 있어요. 참고 참지만 어떤 때 이제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대학 때 같이 다른 사람들은 제가 학생 때는 참 괜찮았는데 신경외과를 하고 나서 그렇게 성질이 변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20세가 넘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IQ하고 성격이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난 옛날에 내성적이었다가 지금 굉장히 외성적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단지 사회에 적응을 한 거지 절대 성격이 바뀐 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살아오는 방식에서는 일단 나는 상대방에게 절대 피해를 안 주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세운 어떤 도덕적인 윤리에 맞춰서 나는 이걸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안 보셔도.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 국민성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성격의 단점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건드렸을 때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 자긍심과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내가 생각한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을 상대방에게 내가 목도했을 때는 갑자기 욱하는 성격이 나오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정의였고 나는 옳은 건데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친구하고 이제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그게 어떤 때는 환자한테도 제가 소리를 지르고 이런 적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 내가 그 친구 안 보면 돼. 그 친구 말고 내가 볼 친구 굉장히 많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많이 위안을 하죠.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친구면 그 친구가 3층 로비에서 이쪽 길로 많이 다니지 그럼 나는 저쪽 길로 가야지. 서로 안 맞추잖아요. 이거는 내 마음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고 그 갈등은 내가 스스로 정한 내 기준에 의해서 내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택 교수가 쓴 용서화에 대한 성철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좀 보시면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 그리스라는 영화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그리스가 이제 국가 부도를 맞아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모든 직장을 잃고 사회에서 이제 낙오가 됩니다. 그 아버지는 느끼기에 이 사회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분노가 이제 굉장히 강한 거죠. 자기의 어떤 그거보다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는데 그때 마침 시리아 난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분노가 국가에 대한 분노에서 갑자기 시리아 난민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국가를 욕하던 사람이 그다음에 반대로 애국자가 돼서 시리아 난민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테러를 하는데 앞장을 씁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사람의 딸이 시리아 난민인 어떤 남자하고 좋아 지내다가 테러를 하는 현장에서 자기 딸이 죽게 되는 부메랑에 오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분노와 화해가 어떻게 방향이 전달되고 그게 어떻게 돼서 오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한 달 전쯤에 본교 실체장 회의가 있었는데 본교 실체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7월 1일부터는 절대 회식을 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회식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라도 한 명이 이거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달라 그러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회식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회식은 하되
그 사람들이 밥을 사달라고 막 졸르고 졸를 때까지 기다려서 밥을 사주면 그때는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은, 야, 내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친구들은 나한테 이렇게 돼. 아, 좋아. 그럼 난 내가 시간 여태까지 허비해서 니들을 만나려고 그랬던 건데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됐어. 너희들하고 안 놀아. 그게 우리가 관리자들이 맨 처음에 느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올바른 답일까요? 요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 때는 진짜 환자를 위해서 밤새고 뭐 무슨 일을 다 했어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고 환자가 잘 됐다는 거 하나만 갖고서도 진짜 보람을 느꼈는데 요즘 애들은 몇 개월만 되면은 간두겠다고 얘기해서 왜 간두냐고 물어보면 힘들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저하고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아니 히포크라테스, 나이팅게일 선서 다 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너무나 나약한 거 아니냐. 차라리 이런 친구들은 어차피 간둘 친구들이니까 일찌감치 간두는 게 낫지 않겠냐고 우리를 자조를 합니다. 그게 우리 해결책일까요? 우리 조직이 어떻게 가는 데서. 그럼 우리가 조금 좀 밀레니엄 세대들이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거긴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거는 뭐 쌍둥이 몇 분 차이로 난 쌍둥이에서도 세대 간 갈등을 느낀다는 말이 있었지만 우리가 밀레니엄 세대에 다 아는 거지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밀레니엄 세대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긍감입니다. 부모가 항상 너희들은 최고라는 걸로 가르쳤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 채널을 봤더니 미국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망쳐놨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는 것처럼 인터넷 시대에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요.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 때 세브란스 역사를 얘기하면 난 인터넷에 이미 다 그거 보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옛날에 선배가 후배에게 지식을 정하고 가르쳐줬지만 이 친구들은 이미 지식적인 거는 이미 자기가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해주는 선배로서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진 세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화를 볼 때 옛날엔 영화표를 구매해서 한참 가서 봤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시대에 넷플릭스를 보면 얼마인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조급증, 인터넷에 의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바뀌었다는 거죠. 저희는 교육을 받게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 때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게 우리는 알고 살았는데 그 친구들은 쓴 걸 왜 먹어? 이게 그 친구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왜 쓴 걸 안 먹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관계 방식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거죠. 이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상사로부터 야단 맞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친구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가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는 관점이 이제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럼 이 친구들한테 이런 단점만 있냐?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그걸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그걸 조직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직성이 됩니다. 정직성, 신뢰, 그 일이 나에게 가치가 있을 때는 물불을 안 가고 뛰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게 나한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친구들은 얼마든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진이 돼서 파트장, 팀장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이나 영역이 더 많아지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친구들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서로 다르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은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동질성의 문제입니다. 나하고 같은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만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가 굉장히 싫고 다르다는 느낌이 들면 저 사람은 나에게 충성을 안 한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우리가 먼저 잘못하고 있는 걸 깨야 된다는 거죠.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걸 하나 보면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 대학생이 있었는데 자기가 진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어서 이 여학생하고 드디어 데이트할 기회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뭐 극장표도 예매하고 뭐 저녁에 뭐 와인도 먹는 것도 예매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해서 자기 친구 중에서 얼굴은 되게 못생겼는데 항상 여자친구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한테 뭐 자문을 구했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이 친구가 제일 먼저 한 게 극장표 티켓 몇 개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2개 샀지 당연히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앉는 앞에 좌석을 하나 더 사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뭐 왜 사는 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절대 미리 너를 위해서 이 좌석을 샀다는 거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산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랬더니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어떤 사람이 빈자석인 줄 알고 앉으려고 그러면 그때 딱 한마디 하려는 거예요. 아, 거기 내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누구 오기로 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럴 때 쿨하게 딱 한마디만 하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잘 안 보일까 봐.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억지로 내가 너를 위한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배려를 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알아차리게,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고, 네가 만약에 돈에 여유가 있으면 옆자리도 하나 더 사려는 거예요. 그건 왜 사니? 여자친구 패딩을 놔줄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패딩을 절대 너하고 여자친구 사이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범위보다 우리가 조금 더 넓혀가면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도와준 거를 티를 내는 순간 그 도와준 거에 대한 느낌은 반감이 되는 어떤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다가갈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조급증이나 이런 건 얘기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여태까지 사랑이나 신뢰, 정직 이런 것들은 같이 오랫동안 같이 가면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관계 형성에는. 근데 이 친구들은 일단 그런 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어떤 거를 보여주는 게 일단은 먼저 급선무일 것 같아요. 실험을 해도 이런 게 있답니다. 우리가 차가운 냉커피를 나눠주면서 대화를 했을 때 어떤 거 하고 뜨거운 커피를 나눠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면 뜨거운 커피를 나눠줬을 때 호감도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매슨 버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매슨 버튼이 프로 볼링계의 대부인데 어떻게 성공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항상 성공하는 것만 아버지가 가르쳤지 실패하는 걸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볼링 핀이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는 그 옆에 겉어 빠져나가는 데가 볼링 핀을 서너 개를 더 놨대요. 어떻게 치든 간에 볼링 핀이 쓰러지는 거를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이 밀레니엄 세대들이 느끼는 거는 자신감. 이 자신감이 왜 깨지냐면 결국은 부모들은 그렇게 너는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조직에 들어오고 나니까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적응하기 힘들고 일은 나를 같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인터넷이든 부모든 사회와 부모가 못해준 역할을 우리 조직이 해줄 때 근데 우리 조직마저 그 친구들을 버릴 때는 우리 조직도 어려워지지만 이 사회도 굉장히 혼란이 갈 겁니다. 하지만 사회와 부모가 못해준 거를 우리 조직이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 조직은 굉장히 건전해질 거고 그들의 충성도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단체 세브란스 출신 동문들, 제자들, 후배들에게 어떤 그 자긍심이나 그런 걸 강요하던 시대는 이미 다 지났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관계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잘못하는데 이놈들이 진짜 말 안 듣고 사고를 저지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사람이 야단치는데 기분 좋은 사람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럼 야단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은 인간과 인간관계는 하나의 통장을 개설했다고 판단을 하려는 거죠. 내가 통장을 개설해서 그 친구한테 조금씩 잘해주는 거는 조금씩의 입금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입금이 돼서 100만 원이 돼서 걔한테 야단칠 때 50만 원을 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의 잔고가 미리 내가 그 친구한테 평소에 관심을 가져줘서 그 친구가 내가 야단치더라도 저 사람이 야단치는 거는 나한테 의미가 있다고 내가 느낄 때는 50만큼 야단을 쳐도 그 친구는 50이라는 버퍼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우리 관리자들은 맨날 밑에 애들한테 치이고 부모한테 치이고 이랬는데 맨날 우리 이렇게 고생만 하라는 거냐. 우리는 어차피 낀 세대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만 우리가 느끼는 어떤 행복을 좀 더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척추 파트너가 82병동에 있어서 파트장이 있고 간호사들이 한 15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간호사들이 우리 파트장님이 너무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100만 원을 갖다 줬다 그럽시다.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행복할 거고. 그거하고 파트장님, 우리가 파트장님 그동안 너무 신경 써서 15명이 돌아가면서 하루하루씩 땡큐 카드를 쓰면서 알사탕을 하나 줬다고 생각해요. 어느 게 더 우리가 느끼는 거라니까. 행복이, 큰 행복이 한 번 온 거는 복권에 당첨된 거라면 소소한 행복이 계속 올 때는 우리는 그 행복의 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인간관계의 형성이 굉장히 결국은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면 다가갈 수 있는 거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고등학생인데 요즘 공부도 안 하고 너무 속을 새겨. 혹시 너희 같은 세대니까 네가 혹시 나한테 조언해 줄 얘기가 있니?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가 해줄 일에 뭔가를 찾게 되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얘기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멘트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친구들을 야단칠 때는 야단은 기분 나쁘지만 항상 그 전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입금을 해놓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건 다를 거고 얼마 전에 제가 교육지식 아카데미에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는 태도, 억양, 단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언어보다는 억양에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어떤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째려보면서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가 뭘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야단치고 나서 악수하고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어떤 일을 지금 부족한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친구들은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우택 교수의 아까 그 책에서 제가 또 몇 가지 본 거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고통하고 이별이나 갈등을 빚었을 때 고통지수가 통증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는 거에 기본적인 거는 첫째, 상대방이 나한테 굉장히 나쁜 짓을 했을 때 첫째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하고 신뢰감을 쌓았던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결국은 그게 종교가 됐던 이 사회 전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우택 교수가 주장하는 거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용서라는 거는 그 신뢰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저 아직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으로써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내 마음이 편해지고 3층 로비에서 딴 데로 돌아가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그게 나 자신을 위해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꼭 아주 엄청난 일이 아니라 내 밑에 후배들, 나하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어떤 원인에서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얘기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에게 해줄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와 닿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요새 제 나이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새벽 방송 중에서 김영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이룬 성공은 여러분의 능력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고 여러분이 그 지금까지 모든 관계를 맺기 위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다라는 얘기가 오늘 특별히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물론 제가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각 직종 간 세대 간의 여러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런 거에서 비롯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일을 찾는 데는 서로 갈등이 아니라 회식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예, 감사드립니다.